다시 46페이지로 가보시면 제품 책임자와 제품 관리 공백의 마지막 단계인 검증 단계가 바로 4장의 내용이죠. 이 검증은 옆에 릴리즈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릴리즈 자체가 아니라 릴리즈 계획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제품 백로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크럼상에서의 제품 백로그를 계획하는 방법은 이번 릴리즈가 무엇인지를 계획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제품 백로그를 만드는, 그리고 그 제품 백로그를 릴리즈를 계획하게 되는 근거는 검증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스크럼하고 안 친하니까 120페이지에 와보시면 어려운 용어들이 몇 개씩 나오죠. 검증은요, 스크럼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스크럼 부분뿐만 아니라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좀? 이럴 수가, 아무도 없던 린 스타트업. 오케이, 서영 씨 보였구나. 그래서 많은 내용이 이 장에서는 린 스타트업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가치가설이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죠. 선엽님, 가치가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쓱 봐서 모르지. 린 스타트업 쓱 봤지. 뭐 그렇게 뭐 깊게 몰두해서 보진 않았는데 네. 본지 오래되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그 가치 가설, 그 책에서는 가치 가설하고 뭐 이제 성장 가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 굿. 가치 가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든 제품이 정말 고객에게 가치가 주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 가설을 세우고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이라기보다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아니, 진짜 잘하는 게, 성장가설로 이어서 예? 아, 성장 가설. 성장가설. 성장 가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 이제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객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발견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결론. 가치가설과 성장가설의 결론. 결론이요. 결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를 빠르게 검증을 하고, 이 가치가 이제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면은 새로운 이제 고객을 유치해서 이제 이 제품을 성장시키는 것에 이제 성장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 약간 달라요. 에릭 라이스의 강력한 주장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를 어떻게 판정하냐면, 가치가설과 성장가설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만 새 사업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즉, 이미 사업이 이윤을 내고 있어. 이윤을 낸다는 얘기는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윤을 내고 있겠죠. 성장가설이 가치가설이 성립했어. 근데 더 이상 고객은 늘어나지 않아. 예를 들면 고정거래처 세 군데서 매달 20만 원씩 벌고 있어. 그럼 나의 매출은 60만 원이야. 근데 더 이상 고객이 늘지 않아. 그럼 이 비즈니스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론. 가치가설과 성장가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비즈니스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에릭 라이스의 주장이에요. 린 스타트업에서 이 비즈니스를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피봇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가설과 성장가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치가설 자체는 쉬운 말이에요. 고객이 가치를 느끼고 돈을 낼 거야? 이게 가치가설이고, 성장가설은 새 고객이 유치될 거야? 이거거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근데 비즈니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지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지, 안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 검증된 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검증된 학습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 이거 고유명사예요. 이럴 수가 아무도 없어. 검증된 학습은 스크럼 용어입니다. 그래서 스크럼에 나오는 용어고 고유명사예요. 검증된 학습이란 뭐냐?
이렇게 어설프게 한 줄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목표를 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지정해요. 우리 전장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지정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지정하게 되고요. 세 번째 당연히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 목표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 다음에 매트릭스 분석을 하죠. 각 수치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랐는지. 그 다음에 개선하고 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검증된 학습이에요.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고유명사야. 지금 제가 말했던 5단계 목표 설정, 목표에 대한 매트릭스 지정, 그 다음에 조치하기, 매트릭스 분석, 개선 반복, 이 5가지를 반복하는 행위를 검증된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크럼 용어예요. 그래서 뭐 의도는 그거죠. 빨리 중요한 과정을 검증해 봐야 돼. 스크럼의 원래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푸는 거예요. 그 중요한 과정을 빨리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밑에서 계속 얘기하자면 릴리즈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아까 제품 관리 공부에서 본 거 보면 이 검증 단계는 릴리즈가 아니라 릴리즈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방금 보고 와서 기억나고 계시죠? 릴리즈 계획이었단 말이야. 릴리즈 자체가 아니라. 그럼 릴리즈 계획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백로그에 영향을 받아. 백로그는 뭐라고 그랬죠? 백로그는 이번 피처에 뭘 만들지 그 피처가 바로 백로그라고 그랬죠. 고유명사로 했잖아. 백로그란 그 로그란 말에 휘둘리지 마. 백로그는 피처야, 피처. 이번에 우리가 뭘 개발해야 돼라는 피처란 말이지. 즉 릴리즈 계획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뭘 만들 거야가 바로 릴리즈 계획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릴리즈 계획, 즉 백로그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 검증이라는 거. 이번 장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백로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가 바로 이번 장의 주제예요. 그 밑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요점은 이거죠. 니네들은 고객이 원하는 걸 몰라. 그래서 빨리빨리 릴리즈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21세기 말에 가장 성공하고 있는 애플사의 전면으로 반대되는 이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요. 스크럼이나 린 스타트업 방식이 정말로 맞는 거냐. 애플은 검증하지 않고 지네 멋대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데 왜 세계 1등이야? 눈앞에 이 제품 출시 검증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회사가 1등하고 있잖아. 그래서 막 회의감도 많아요. 실제로는. 그럼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잘 되는 회사들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MS가 스마트폰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애저 계획을 세워서 윈도우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회사가 다시 복구되고 다시 세계 1등을 탈환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쪽 동네는 이걸로 많이 성공을 했죠. 그것들은 다들 뭐 오너들의 어떤 성향에 가까워요. 나는 시장에서 외면당했으니까 시장을 다시 분석해 볼래. 이러한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반다이 남코의 철권이라는 격투 게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철권이 철권 3하고 철권 TT까지 세계 1등으로 되게 잘 나갔어요. 그 철권 4를 냈는데 폭삭 망했다. 철권 4가 지네들 멋대로 만든 거야. 철권 4를. 그 철권 5 때는 다시 실패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철권 5가 나오기 전까지 격투 상위 랭커들 데리고서 테스트 버전을 8개나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철권 5가 나왔어. 그리고 대성공을 했죠, 다시. 그때부터 이제 버추얼 파이터 보고 다 밀려나요. 어떠한 스타일을 쓰느냐. 대표적으로 이러한 제품 검증 단계, 검증된 학습이나 같이 가서 검증된 학습 방법을 쓰지 않는 기업이 어디냐면 애플하고 다이슨이에요. 미친. 잘 나가잖아. 얘네들. 잘 나가잖아. 페라리도 제품 검증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세계 1등이잖아. 물론 적자지만. 페라리 적자예요. 페라리는요. 폭스바겐 그룹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망해요. 적자. 하지만 다이슨하고 애플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죠. 뭐가 좋은지는 잘 몰라. 의외로 엔비디아도 시장 검증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 아저씨가 지 멋대로 다음번 아키텍처를 애들하고 상의해서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
아직 경제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은 오너가 마음대로 해서 그냥 성공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버드 케이스에서도 항상 이게 문제거리예요. 어쨌든 우리는 스크럼을 배우고 있고 스크럼에서 각 피처들은 백로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시장 검증을 기민하게 하는 걸로, 린하게 하는 걸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한 기조로 이번 장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1페이지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총무님한테 시키도록 하죠. 네. 어디까지죠? 하다가 제가 대충 보고 끊을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경험 얘기를 해도 되고 뭐든 좋아요. 요즘 고민이 많은 주제여가지고. 그렇죠. 참고로 박성수님도 사장이고요. 우리 총무님도 사장이에요. 요즘 사업자.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지금 사실 전 뒤쪽에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랜딩 페이지 MVP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럼 앞에 거는 딴 사람이 할까? 앞에 거는 선영님이 해주세요. 이해관계자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전개를. 선영님이 왠지 잘할 것 같아요. 저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냥 쭉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해관계자가 뭐냐부터 일단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라 하면은 이 제품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뭐 개발자, 뭐 사용자, 뭐 이제 제품 책임자를 포함해가지고 뭐 투자자 이런 사람도 이제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과 모두 이제 스프린트가 마무리될 때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 제품이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크럼에서 이제 뭐 증분을 이제 투명하게 해주는 스프린트 리뷰라고 했는데 이제 증분이라 그러면 이제 릴리즈를 말하고 투명하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이해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리뷰를 하면은 이제 좋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스프린트 이거는 뭐 이 스크럼을 진행하는 조직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스프린트마다 뭐 최소한 한 번이라 했으니까 뭐 여러 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반드시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여시켜요?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귀찮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요즘은 많이들 하는 이제 룰 같은 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스탠드업 미팅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피드백의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매일 아침 모여서 이제 각자 하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게 있으니까 뭐, 이 작업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근데 최소한, 이해관계자 아니잖아요. 네? 개발팀이지 이해관계자 아니잖아요. 제품 개발팀이지. 저는 이제 개발자들도 이제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아니, 만드는 사람이, 스크럼 용어상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스크럼 용어에서 제품 이해관계자는 제품 개발팀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스크럼에서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개발자를 일단 포함시켰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또 이게 좀 저도 좀 애매했던 게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개발을 하는 팀 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팀 외에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책임자 외의 사람들, 예를 들어 고객이 참여를 해야 된다 하면은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뭐 흔히 이제 뭐 고객들에게 뭐 이메일을 보내서 이 기능은 어떤가요? 이렇게 수집하는 경우 있잖아요. 혹은 이제 돈을 써서 수집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스프린트마다 이제 그런 GA 같은 툴을 이용해서 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일종의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지표를 낼 수 있게 행동을 하면은 그것도 참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참여시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네요. 맞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서브웨이의 예제가 나오는데 서브웨이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하도 많아서 서브웨이 관련된 검색해 보면 서브에서 주문 편하게 하기, 서브에서 주문 망치지 않게 하기 뭐 등등 엄청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서브웨이가 1년에 이러한 집 때문에 CS가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충 추산하는 게 한국에서 50억 이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CS 비용, 그 그래서 시간당 애들이 노가다하는 거. 그래서 이 서브웨이 예시가 솔직히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조금 다른 그러니까 IT 쪽이니까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 스트라이프스라는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셔츠를 구매할 때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고르고 이제 색상이나 뭐 이제 생긴 깃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서버웨이 같은 투명성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책임감 생성한다는 게 이제 고객이 고르기 때문에 이제 이건 너가 골랐어라는 게 이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게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뭐 조금 더 가벼운 거긴 하지만 이제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예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가 지표로서 측정을 하면은 어, 일종의 검증 단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커스터마이징 제품에서 이건 선호하지 않는구나, 선호하는구나. 일단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해관계자도 뭘 알려줄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떤 거요? 이해관계자도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될지 잘 모르면은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해. 저도 조금 그런 게 고민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문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뒤쪽에 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보면 좋다라는 얘기 좀 나오는데, 뭐 이제 데이터 같은 직접적인 증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또 직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직감이라는 건 또 이제 개인의 학습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 책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 제품을 뭐 비전을 수립하고 뭐 이제 가치를 검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가를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작정 이제 정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감으로 어, 이 제품에서 이 기능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를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제 데이터와 직감이네요. 뭐 뚜렷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핵심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에서의 방법이 필요해요. 음, 그게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자가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프로모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테스트 제품이지만 써보려고 그럴까? 근데 이 그건 뒤에 되게 고도의 관여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남의 제품을 건들지 않고요. 웬만하면 먹던 것만 먹고요. 웬만하면 보던 것만 봐요. 그래서 스프린트 때마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럼 사람은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겠어요.
제가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하냐면 고등학교 때 선생들이 빠따로 패야지 공부한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렇게 싫어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자기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서 이걸 학습하겠냐 이거지. 서브웨이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나는 이유도 서브웨이의 그 간단한 절차조차도 학습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알아서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나이 많으신 분 계시면 그분들 의외로 뷔페 싫어해요. 뷔페 다니면서 그거 찾아가지고 공부해서 먹는 게 싫은 거야. 그냥 나는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이 첫 번째 단계가 너무 어려워요. 혹시 사내에서 스프린트가 됐든 짧은 릴리즈가 됐든 릴리즈 후에 혹은 전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간 옛날에는 베타 테스팅 같은 거를 한 적은 있었어요. 이제 엄선된 사람을 뽑아서 혹은 이제 고객 중에서 좀 많이 이용한, 그러니까 아까 철권 예시 드신 것처럼 특별하게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몇 명을 네. 뽑아서 연락을 드리고 우리가 먼저 이런 기능을 만들었는데 오, 직접 찾아가서 설치를 해드리겠다. 어, 그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달라라고 해본 적은 있습니다. 피드백 받았습니까? 일단 좀 열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 대체로 이제 피드백은 주세요. 근데 그 피드백이 정말 그, 그 모든 고객에게 좋은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매니악한 형태로 이제 피드백을 준 경우도 많아서 뭐 주긴 했지만은 정말 모두 도움이 됐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아까 선현님도 잠깐 그런 얘기하고 지금 지환님의 채팅도 그런데요. 릴리즈된 상품을 만지는 걸로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즉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걸로 피드백은 피드백이 아니에요. 피드백은 반드시 스프린트가 됐든 릴리즈가 됐든 제품을 만져보고 오는 의견이 와야지만 피드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말로는 다 그럴듯하지. 그 앞에 타이슨 예제 나왔잖아. 모두가 다 계획이 있다고 처맞기 전에는. 그 다음 나오잖아. 다들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조사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선호한다고 써줬던 기능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사후적인 FGA만 해요. 요즘은. 제품 개발 단계 FGA는 믿지 않아. 그러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엄청 참여를 시켜요. 외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 참여를 시키냐. 제품 중간 과정에 굉장히 깊이 관여할 것 같은 사람만 고객으로 받아. 안 그러면 제품이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스펙대로 다 만들어준 다음에 완료금을 안 줘. 자기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래. 아니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잖아. 근데 만들고 나면 이게 아니래. 그럼 또 완료금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제가 인력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타협을 하거나 싸우거나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하고 제가 외주를 받으면 중간중간에 제가 보여줄 때마다 이 사람이 피드백을 계속해요. 그럼 되게 좋은 게 책임감 생성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주든지 기간을 늘려주든지 그 사람이 조치를 취할 때 자기도 같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너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늘어나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야. 이게 통할 것 같은 사람만 제가 고객으로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아버렸거든요. 대표적인 게 SI가 그래요. 예를 들면 새로 본부장이 왔어. 그럼 뭐 하죠? 무조건 차세대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차세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차세대 사업에 하나라도 관심이 있나요? 1도 관심 없어요. 1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차세대 사업을 다 만들고 나면 나중에 팀장 보고할 때 깨지고 상무 보고할 때 깨지고 전무 보고할 때 깨지고 CTO 보고할 때 다 깨져.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해.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다들 똑같은 말을 해. SI가 끝없이 늘어지죠. 완성되지 않아. 끝없이 늘어져. 근데 예산이 똑같아. 그래서 SI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거를 발주한 책임자가 제품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해관계자 참여시키기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게 돼. 이 B2B 얘기고요. 대여님이 속한 웹툰 서비스처럼
B2C 서비스도 있죠. B2C 서비스에서는 코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선행이 했잖아요. 그러면 사내에는 피드백이 와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가치 가설을 검증했는데 비해서 성장 가설을 검증하지 못하게 돼요. 이번에 새 피처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지를 잘 몰라. 기존 유저한테 가치를 주는 건 알겠어. 그러면 1,000원 결제하던 애가 2,000원 결제할 것 같긴 해. 근데 결제 안 하던 애가 새로 결제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기존 제품이 B2B 제품이면 매출 강화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니까. 왜? 모집단이 원래 적잖아. 근데 B2C 제품이면 성장 가설을 코어 유저를 대상으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참여시키냐 이거야. 특히나 관여도가 낮은 이해관계자. 대연인 내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한 번도 유료 결제를 안 한 무료만 보고 날리는 애들을 대상으로 이걸 어떻게 얘네들이 관여도가 되게 낮은데 애당초 이 서비스에 어떻게 얘네들을 이 스프린트에 참여시켜주고 이거를 보고 아 이거면 나 좋아서 이제부터 결제할 것 같아 이렇게 만드냐 이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스크럼에서 백로그 만들 때 되게 어려운 게 이해관계자를 스프린트에 참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 이 책도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스터디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크럼이 성공하고 스크럼이 계속 제품 검증된 학습이라는 걸 하려면 이해관계자 참여시키기를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걸 사소한 일로 보지 말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스프린트는 무의미. 그냥 개발팀의 리소스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작업일 뿐인 거고요. 스프린트가 의미가 있으려면 스프린트 결과를 이해관계자가 봐야 돼. 만져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스크럼 팀을 꾸미실 생각이 있으면 이해관계자가 스프린트 리뷰를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 건지를 먼저 설계해야 돼. 먼저 설계해야 돼. 이걸 설계하지 않으면 스크럼이 성립하지 않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돼서 좀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져서 얘기를 꺼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유저가 돈을 안 내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유저 대상으로 기존에 있던 프로모션 2개를 폐지하고 신규 프로모션 기능을 도입하는 이제 그런 개발 과정을 진행 중인데 정말 이게 도움이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고객도 이제 만나볼 수가 없어서 일단 개발은 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걸 알게 되려면 GA를 통해서 지표를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라고는 제품 책임자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개발을 좀 더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100% 맞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해관계자에 참여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요. 즉시 스프린트를 포기하고 워터폴로 어떻게든 자원을 모집해서 중간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리리즈를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빨리 리리즈를 해야 돼. 중간에 쓸데없는 스프린트 있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큐에 빨리 리리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리리즈를 빨리 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지금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스크럼에는 스프린트를 비롯해서 쓸데없는 절차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없다면 다 무의미해. 그냥 올인해가지고 빨리 릴리즈 해야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게 하고 싶은 얘기였어. 물론 제 경험입니다.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책에서는 다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우아하잖아. 이렇게 안 된다고. 이해관계자 참여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참여시킨 서브웨이도 문제가 되게 많고 후폭풍이 많고. 자 이제 다시 총무님한테 시장의 피드백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랜딩 페이지 MVP를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좀 부끄러운데 원래 배포하고 올려고 했는데 이슈가 있어가지고 디자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채팅창에다가 스테이지 서버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다가 지금 아마 좀 깨질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메인 자리에다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원래 보여줘. 그냥 잡소리 말아 빨리 보여봐.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이제 그 노션 페이지로 이제 이동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션이 랜딩 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화면 공유 안 돼 있는데? 제가 링크만 올렸는데 화면 공유를 할까요? 아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보죠. 아, 네. 여기서 뭐 보면 돼요?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그럴 수 오케이. 있으니까 데스크탑이 전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뭐야 이거? 아이씨. 아, 네, 어쨌든 이 보이시죠? 지금 홈페이지. 참고로 우리 총무님은 부스트 캠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아, 네. 그렇고요. 저도 원래 되게 새로운 서비스 만드는 게 좀 되게 두려웠는데 요즘 막 코칭도 받고 요즘 스터디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부방에 주말에 되게 자리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람들끼리 주말에 좀 와서 쓸 수 있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근데 실제로 누가 쓸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게 정말 좀 모르니까 랜딩 페이지를 되게 빠르게 만들었어요. 여기를 아마 한 2시간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끼리 막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랜딩 페이지처럼 하나 이렇게 사진도 넣어가지고 랜딩 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누르면은 이제 설문조사 가서 로그인 뭐야? 익명이네. 네. 아이씨. 잠시만요. 가서 저희의 기대는 이제 이 수요조사, 수요조사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수요조사 랜딩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람들이 제출을 한 다음에 그거 본 다음에 정말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고 하면은 이 공부방 이용할 수 있는 그 뭐 자리 예약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직 못했는데 이제 코드슴이 약간 좀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체성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이직으로 좀 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직을 위한 플랫폼이야. 좀 틀어가지고 랜딩 페이지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일이면은 메인 페이지에 올릴 건데 아직 못했고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이직 생활 중인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이런 좀 아직 다 못 썼는데 네. 다 못 썼긴 하지만 올릴 거예요. 일단 올릴 거고 그다음에 이 신청하기 누르면은 다시 또 이제 뭔가 알림을 해서 이게 몇 명 중에 몇 명이 올까 같은 걸 좀 해서 정말 쓸모 있을까 없을까를 검증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내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랜딩 페이지 MVP라고 부르는 거를 조금 요즘 좀 시도하고 있어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공유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주세요. 공부방하고 이직 풀코스하고 방금 봤던 페이지에서 링크도 옆에 줘봐. 네, 다 드리겠습니다. 개선 의견 있으면 줘보세요. 혹시 정말 자유롭게 말해도 괜찮나요? 그럼요. 저는 언제든지 열렸습니다. 우리 볼 수 있게 링크 좀 다 줘. 저도 채팅에 나온 것처럼 공부방이 오프라인 기반인데 위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를 가야 하나라는 결정을 이 페이지에서 내리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해당 그 페이지의 목적이 어떤 이런 그 부트캠프 수강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어쨌든 코딩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이제 상단에 코드순 공부방 혹은 부트캠프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보다는 약간 모가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카페에서 뭐 눈치 보거나 아니면 콘센트 같은 거 찍지 않고 모가코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좀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이지 맞습니다. 풀코스도 링크 밑에 있네. 어, 이거 올렸습니다. 음, 선영님이 그냥 릴리즈하면 되지 이거 뭘 또 설문조사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어디? 채팅에. 아, 그냥 릴리즈라기보다는 그냥 수요 그 아, 목적은 그냥 수요만 보는 것 같은데 왠지 허들이 올라간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설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신 건가요? 사실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런 수요 조사가 조금 불필요해 보이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 보네요. 뭐 불편한 건 아니고 수요조사가 그냥 이제 약간 번거롭고 유효할까 그냥 궁금한. 내용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의 그 유효성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어, 거니까. 우리는 그냥 개구리한테 돌 던지지만 저 사장님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빨리 다들 돌 던지세요. 근데 네. 저도 수요조사 보면서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 공간이니까 이 말로 떠드는 것보다 실제로 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떤 자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오겠냐 바로 던지고 실제로 오는 사람을 보는 게 그리고 오는 사람 붙잡고 왜 왔는지 물어보는 게 혹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아님이 또, 네네. 우리 배운 거 가지고 해볼까요? 일단 총무님의 공부방에 대해서는 가치 가설만 너무 강조하고 있죠. 성장 가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너 이거 어디서 알고 왔어? 뭐 이런 거죠. 어디서 알고 왔는지 봐야지 그 채널을 강화할 거 아니야. 우리 채널 배웠잖아. 네네네.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성장 가설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수요를 창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 내용이 없고, 네네. 두 번째는 가치 가설에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의견을 준 거거든요. 이거 어디 있는 건데 네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운용할 건데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없잖아. 환경만 나와 있는데 환경도 물론 가치 가설의 일부죠. 근데 이거 뭐 예약제로 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돈 내고 오는 거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 특히나 처음 해보는 요 화면만 보면 무료다라는 얘기가 팍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새로운 유료 서비스인 것 같잖아. 가치 가설에도 그런 약점이 있고요. 성장 가설에는 이게 계속 사람들이 예약을 계속하면서 잘 쓸 거냐,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올 거냐, 뭐 이런 문제잖아. 네. 그럼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뭐 예를 들면 친구 추천하면 걔는 우선 배정권을 받아서 친구 추천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에서 공부할 때마다 토끼 도장을 찍어서 토끼 도장 10개 찍으면 코스 등록할 때 할인을 받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면 페이스북 광고도 때리고 유튜브 광고도 때릴 거야? 그래서 광고 채널을 조사해가지고 채널 강화를 할 거야? 뭐 이런 성장 가설 얘기가 다 빠져있어. 그 외에는 트렌드 뭐 이런 것들 아까 지수님이 역시 젊은 지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가코라는 용어도 모르냐 뭐 이렇게 대놓고 지적을 하고 아저씨 감독이다. 아재 감독이 치워라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대상을 명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죠. 세그멘테이션을 안 했다는 거잖아. 네. 3장에서 뭐 배우냐 어쨌든. 경영학이 이래요.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걸이 때문에 이론이 이미 다 있어. 적용하기 되게 어렵지. 네. 가치장을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코스로 갈까요? 네. 이직 풀코스에 대해서는 의견 주세요. 링크 여시면 두 번째 링크에 있는데 누가 재밌지. 코칭해 주는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가요?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한가요? 아니, 기간이랑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음. 만약에 이직 풀코스인데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에 사용자가 얼마나 기간을 투여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음. 저 같은 가격이나 경우는 저도 개발자인데 기간 정보. 네. 네. 그 지금 보이는 거에서 방금 전에 맹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세그멘테이션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이잖아요. 근데 그 레벨이라는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음. 예, 어느 정도 예. 그래서 부트캠프 레벨인 건지 아니면 뭐 심화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제는 보이는데요. 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즈니스 분석하실 때 아무래도 자기 뷰로 봐서 비즈니스에 대한 조언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러면요, 대부분 비즈니스를 실제로 전개하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엣지를 놓치게 돼요. 저는 긍정적인 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총무님의 이 기획은 나쁘지 않아요. 왜? 스타 강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서비스니까 서비스의 정체성이 더 좋고요. 스타 강사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애가 그 레드 같은 걸로 계속 하고 있는 걔네 어디냐? 패스트 캠퍼스. 팩캠 이런 애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하잖아요. 근데 여기 총무님은 밑에 무슨 꼬마 강사 20명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거나 본인 도움이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런칭하는 게 그럼 그 사람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 이직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을 알고서 사람을 부합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나쁘지 않고 거꾸로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이나 금액도 코스가 얼마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보시면 나는 네가 이직할 때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어 라고 나오니까 네가 기술을 뭐 3개 선택했으면 하나당 뭐 2주씩 먹어서 6주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술은 몇 주짜리야 그럼 자기가 메뉴 선택하듯이 선택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이직할 수 있는 기술들만 세트로 해가지고 묶어서 배우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전략들은 풍기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기보다 독특하고 자기의 사업 모델이 있는 건데 아니 그럴 거면 왜 이렇게 대충 쓰냐는 거야. 제대로 사람인하고 자코리아 가서 실제로 공고 올라온 거 다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네. 상위로 요구하고 있는 기술들을 데이터와 함께 제시해. 뭐 내가 570건의 부인구직란을 분석해봤더니 하고 밑에 코틀린 뭐 147건, 웹플러스 58건 뭐 이렇게 써놓으라고 제대로. 그 코드 수배는 이게 다 있다. 너는 메뉴대로 선택해서 네가 원하는 것만 하면 다가 이렇게 하든지. 즉 가치 가설을 사람들한테 어필하기에는 팩트가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팬시하게 자기의 상상으로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설득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든 서비스는 엄청나게 돈과 관련된 이직 다 돈이잖아요. 돈과 관련된 건데 사람들이 약장사가 떠든다고 이 돈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겠냐. 데이터로 뒤밀어서 더 꼬시고 혼란하게 만들어야지 돈을 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 사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제가 이 문서로부터 느낀 거라서 총무님의 진짜 접근 방법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오히려 내 얘기를 듣고서 그런 거였어 하고 본인이 깨닫고 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거를 깨부시고 너 이렇게 사업하면 안 돼. 넌 이렇게 사업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을 강화해주는 조언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 조언을 하면서 정말 그걸 확신할 수 있나? 근데 지금까지 앞에 분들이 해주셨던 이직 풀코스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나 있는 되게 흔한 부스트 캠프들의 대부분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지니까 이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부스트 캠프의 엣지 전략으로 될 수 있을까? 이거 처음부터 얘기할 때 우리는 경쟁력이 딴 데 비해서 크지 않으니까 이직 풀코스라는 새로운 테마를 잡았어. 이렇게 처음부터 총무가 깔고서 얘기를 전개했었는데
대부분의 조언이 야, 그 엣지는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조언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남의 얘기를 귀 기울이고 남의 의도를 잘 생각해 주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스킬이에요. 쉽지 않은 스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가 상대방한테 대주고 나도 그런 파트너를 구하고 이런 게 큰 가치를 일으켜요. 지금 제가 총무님을 대신해서 총무님의 페이지에 대한 제 해석을 얘기했는데 제 해석이 총무님하고 일치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제가 바라보는 스탠스가 총무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라는 스탠스로 얘기를 한 것만으로 저 인간 머릿속에서는 스파크가 터지고 별별 생각이 다 난다고. 그럼 새로운 가치가 나온단 말이지. 내 얘기가 맞는 게 아니라 내 얘기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협업할 때는 저 사람 입장에서 바라봐 주되 저 사람을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에서 나의 의견을 낸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 의견이 맞든 틀리든 저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방향에서 같이 의견이 맞습니다. 진짜는 저 안에서 또 스파크 터지면서 본인이 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겠죠. 본인 돈 버는 얘기니까 얼마나 생각을 또 많이 하겠어. 어쨌든 저럴 때 가치가 일어난다. 이게 협업할 때 회의하는 요령이에요. 이거 왜 제가 얘기하냐고? 저는 대기업 컨설팅에 엄청 많이 불려가고 컨설팅도 되게 많이 공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회의 코칭, 그 다음에 뭐 이런데 회의장 불려가서 그 제 주 고객 중에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에서 제가 컨설팅 비용을 어떻게 측정받냐면 그 테이블에 불려가. 근데 그 테이블에 대리 3명, 과장 2명 뭐 이렇게 참석한 테이블이면 이게 1시간에 얼마짜리 테이블인 줄 아세요? 어마무지하게 비싸. SK 애들이 연봉이 비싸잖아. 그럼 걔네들이 2시간 그렇게 모여서 하면 막 비용이 600만 원짜리 테이블이야 그게. 그 테이블이. 근데 제가 불려가서 그 사람들이 저랑 같이 회의하면서 너 때문에 회의 시간 한 4시간 단축시킬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의견을 줘요. 취합해. 그날 내 컨설팅 비용이 그걸로 나와. 그 테이블이 얼마짜리인데 이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너 때문에 한 5시간 더 회의할 게 줄어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평가가. 그럼 제가 이 사람들한테 코칭하면서 회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의 사이드에서 그 의견에 대한 강화 의견을 내주면 제 의견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발전을 하고 그 에너지에 이끌려가지고 막 회의 결과가 나오고 이러고. 회사 전반적인 스킬이죠. 회의가 의미 없고 그런 건 자기가 떠들 때 자기 얘기하고 남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있는 회의를만 참가하셔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딴 거 볼 거 이거 화면 공유 꺼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딴 거 볼 필요 없고 지금 제 얘기가 간 다음에 저 총무의 얼굴 표정을 보라고. 저렇게 된다고. 저게 좋은 회의라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회의가 좋으면 저렇게 낄낄대고 있어. 좋아가지고 실없이 저러고 있거든. 그런 회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사이드에서 의견을 내준다면. 그게 되게 중요한 요령이에요. 회사에서 크게 가치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조언한 대로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저 사람 머릿속에서 스파크 튀어가지고 여기를 개선해가지고 돈을 훨씬 더 벌 수도 있고 성장 가설이 성립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어쨌든 회사는 회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가 태어나지 않아요. 특히 성수님이나 이런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렇게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오너가 압도적으로 실력이 좋기 때문에 회의가 잘 성립하지 않아. 근데 성수님은 사람들 키워가지고 회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두렵지 않게 저 사람 의견을 낼 때 같은 사이드에서 의견을 내도록 자꾸 도입하면 결국엔 그 외에 똑똑한 사람은 성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수님이 다시 의견을 취합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총무처럼 의견이 갑자기 튀면서 막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난다. 그때 새로운 가치가 나와. 기존에 없던 100원짜리 가치에서 200원짜리 가치를 변한다. 그때만. 그래서 회의만이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오직. 회의의 조건이 이런 거지. 이런 회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과외로 넘어갔다. 1인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회의 상대가 없으면 가치는 본인의 원래 가치에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회 회의 인원을 데려오든 누굴 데려오든 나한테 관여도를 높이고 내 방향에서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회의를 해야 돼. 회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했던 가치 그대로에서 변하지 않아요. 회의만이 살 길이야.
지금 이 페이지도 아까 총무님이 얘기했는데 힌트 받으신 분들은 받으셨겠지만 수강생들하고 같이 회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저 총무 머리에서 이만큼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연히 회의에서 지수님이 얘기해 준 게 다 도움이 돼. 이거 다 회의에서 나온 거잖아, 가치가. 회의하지 않으면 가치는 없어. 회의해야 돼요. 저기 막 책 번외로 넘어가는데 최소 기능 MVP를 만들 때 MVP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MVP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제품은 개발 중이야. 오피스 2007이 나와도 오피스 2013이 나와야 되고 오피스 2013이 나와도 오피스 2017이 나와야 돼. 그렇게 보면 오피스 2013은 오피스 2017의 MVP 아닌가? 뭐 이런 관점이야. 즉 모든 릴리즈는 MVP다 라는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MVP라는 건 피처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즉 MVP 이퀄 백로그다라는 개념이 있어. MVP는 기능이야.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MVP라는 의미는 제품이 아니라 여기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지만 기능을 의미한다라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이후 전개된 내용을 보면 MVP를 기능으로 보고 있죠. MVP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관점들이 다뤄져요. 여기 어려우니까 제가 좀 전개할게요. 그래서 MVP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기술과 시장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MVP에서 핵심은 뭐냐면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VP는 릴리즈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은 회사 내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MVP를 만들어서 릴리즈한 적이 있다. 거의 모든 회사가 MVP를 만듭니다. 근데 릴리즈 하지 않아요. 사내 검증용으로 MVP를 만듭니다. 진짜요. 거짓말 같아? 여러분 회사에서 MVP 릴리즈한 적 있어요? 없어. 사내 검증용으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애당초 MVP는 시장 검증용이야. 이 두 가지. 시장과 기술 검증용이야. 그러면 여지껏 회사에서는 MVP를 뭐에다 썼다? 기술 검증용으로만 쓰는 거야. 그래서 기술만 검증하는 걸 MVP라고 부를 수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공위성을 만들 기술이 있어도 이걸로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니까 MVP의 의미 자체가 없어요. MVP는 기술이면 뭐죠? 한마디로 구현 가능하냐? 이거야. 너의 상상이 그게 구현 가능한 아이디어야? 가능하면 만들어봐. 나 네 말 못 믿겠어. 만들어봐. 만들어 보면 안 만들어지죠. 그쵸? 안 만들어집니다. 보통. 그 상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피처를 줄이거나 아니면 기능을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구현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만들어 보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즈니스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MVP를 만드는 기술적인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뭐죠? 야 이게 팔리냐? 이거죠. 이게 팔리는 거야? 이게 사용자가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MVP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기술 검증을 하는 건 기술 데모라고 부릅니다. 엄연한 용어가 있어요. 테크니컬 데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데모를 통해서 특정 기술 피처가 구현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그건 테크니컬 데모라고 불러요. 테크니컬 피처로. 네, 테크니컬 데모라고 부르고요. MVP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MVP는 반드시 시장 검증을 해서 이거 팔린다까지 봐야지 MVP. 즉 MVP란 이게 만들 가치가 있어? 즉 가치가 있어야 더 중심이 있어요. 근데 만들 수가 있어야지 가치를 검증하지. 그래서 기술이 같이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MVP의 핵심적인 내용,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다. 한쪽만 검증하는 거는 MVP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MVP를 통해서 두 개를 검증하면 뭘 얻을 수가 있나요? 그게 바로 123페이지 밑에 문단. 가설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더라도부터 시작하는 문단입니다. 에링리스가 피봇이라고 부르는 거. 즉 뭘까? 피봇. 피봇이란 MVP의 사양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느 쪽으로? 기술이 검증되고 시장이 검증되는 방향으로
뭘 옮길까요? 비전에서부터 가치까지를 다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작게는 검증에 있는 백로그를 바꿔보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있는 가치, 저번 주에 배웠던 가치를 옮길 거고, 더 나아가서는 비전까지 옮겨주겠죠. 이걸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스크럼 용어예요. 그냥 피봇이 아니라. 그 외에는 기회비용이라고 경제학에선 배우고 여기에선 메모비용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야 4년 동안 이걸 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를 어떻게 해? 뭐 이런 거죠. 네. 여지껏 내가 거기다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이걸 버리냐.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릴리즈 후에 망합니다. 알고 계세요? 게임을 만드는 거는 워낙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릴리즈 안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임 AA 타이틀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잘 감이 안 오시죠? 바닷가에 석유 시추하는 거 있죠? 기둥 4개에다 이렇게 시추하는 거. 그거 3개 세울 수 있어. AA 타이틀 만들면 그거 3개 세울 수 있다? 그 말이 되냐고. 석유 시추선 그거 3개 만들 수 있어. 게임 하나 만드는데. 파이널 판타지 7, 뭐 갓 오브 워 이거 만드는 비용이 석유 시추선 3개 만들 돈이야. 그게 어마무지한 돈이라고. 게임 만드는 돈이 워낙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맨날 석유 시추선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석유 시추선 플랫폼도 3개 만들 수 있으니까 어마무지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 말하는 검증 과정을 엄청나게 밟는 게 다 게임이죠. 클배, 오배, 미친 듯이 하죠. 네. 그 게임 발매 다시 연기하고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게임에 워낙 많이 비용이 많이 투자돼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릴리즈하면 어떻게 되죠?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 사이버펑크가 쫄딱 망했고,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이 함부로 릴리즈해서 쫄딱 망하고, 우리나라에 걔 누구야? FPS 게임 여자 벗겨가지고 나왔던 거, 걔도 쫄딱 망했잖아. 네, 그 바로 치웠단 말이에요. 수많은 게임들이 라그나로크도 뭐 버전 한번 잘못 내가지고 쫄딱 망했었죠. 이렇게 각 게임들이 릴리즈할 때 보통 망하거든요. 그거는 왜다? MVP로 검증을 자주자주 안 했기 때문이다. 자주자주 안 했기 때문이다. 근데 게임은 대표적으로 MVP 검증이 힘든 분야예요. 왜냐하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근데 스팀이 그 변화를 바꾸고 있죠. 스팀에서는 뭐죠? 미리 해보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중인 게임 해보기. 이게 다 스크럼이 게임사에 도입돼가지고 실제적인 예로 배우는 게 재밌죠. 자, 그래서 124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설의 검증은 제품 백로그의 일부이며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로 볼 수 있다. 영향이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야 하면 스프린트 리뷰 및 회고에서 먼저 점검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가설 검증 혹은 가설의 선택은 전부 다 어디에 일어난다? 스크럼에서 백로그에서 일어난다. 백로그는 누가 정한다? 제품 책임자가 정한다. 제품 책임자는 가설 검증 수단으로 제품 백로그를 이용해서 스프린트에 영향을 끼치고 스프린트가 다시 가설 검증을 만들고 제품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건 백로그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로그의 의미야. 즉 이번에 개발해야 될 피처. 이래서 이 관점이 뭐다? MVP란 피처다. 이게 바로 이 관점이에요. 이 책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랍니다. MVP란 피처다. 백로그다. 과감하게 얘기하면 MVP란 백로그이다. 이거에 따릅니다. 그 외 검증 단계는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 매트릭스는 3장에서 많이 배웠죠. 지표가 어뷰징이 심하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된다. 어떻게 잘 고르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해봤지만 좋은 방법은 없다. 이런 결론이죠. 없습니다. 대충 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 팀이나 분석팀에서 이번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요. 걔네들이 말하는 지표가 그게 올바른 지표인지는 아무도 검증 못해. 그냥 그 지표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야. 그럼 그 지표를 쓰기로 한 건 대부분 다 경영적인 의사결정이에요. C그룹이 그렇게 하래가지고 결정된 것뿐이지 그게 진짜로 검증된 것도 아니라고. 근데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매출과 직관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매트릭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 저 네카라쿠베 다 외주 해봤다고 했잖아요. 별로 없어요. 자, 카노까지 제가 해야 되나? 카노의 모델이 길고 헬레이가 많으니까 카노의 모델을 서현님한테 맡겨요. 아, 저요? 네. 음, 네. 그 카노 모델은 옆에 보는 뭐 당연적 피처, 이론적 피처, 매력적 피처 이 세 가지로 보면은 되는데 결국 그 당연적 피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서비스 뭐 이런 거를 떠올리면은 그 검색에 들어갈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검색 창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솔팅 어떻게 하는지, 뭐 필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게 당연적 피처로 보이고 또 이론적 피처는 고객이 항상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 피처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쪽에는 뭔가 그 아까 얘기한 뭐 이제 검색 서비스라고 치면은 거기에서 그 솔팅을 좀 더 되게 자세하게 해 주는 것들 그러니까 필터를 좀 더 편하게 해 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또 저 이제 질문 매력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당연적 피처는 125페이지의 그래프를 보면 네. 니즈가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만족, 불만족에서 불만족 쪽에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래프 보면서 이게 제일 의문스러웠어요. 아무리 당연적 피처인데 니즈가 다 충족되는데도 이제 불만족의 뒷면에 있어야 되나? 라는 게 바로 제 질문이에요. 아 이거는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어떤 뭔가 그 매력적이거나 이런 포인트는 이제 전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뭐 버그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깎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0 또는 그러니까 그냥 되더라도 너무 당연해 가지고 0이 아니면은 그게 이제 잘 구동되지 않을 때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죠. 일단 이 그래프가 네. 0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불만족, 만족이라는 게 만족의 정도만 표현하는 걸까요? 근데 한쪽이 불만족이면 한쪽에는 음의 값이고 위쪽은 양의 값이니까 저희가 0점이면 당연적은 다 음의 값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프만 보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만족도라는 국면이었으면 불만족, 만족으로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적은 만족도가 낮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당연적은 불만족스럽죠. 다 충족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뭔가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당연적인 피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연적인 것들은 옛날은 이미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매력적인 기능이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매력적인 피처들은 당연적으로 간다. 그래서 좀 그냥 그런 걸 보면은 뭐 아까 검색 예시를 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구글이 뭐 지금도 되게 잘 나가지만 처음에 이제 그런 검색 서비스들은 굉장히 이 검색이란 기능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매력적인 서비스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기능이 되었잖아요. 그런 네. 거라고 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른 서비스도 그러니까 이게 매력적이라는 걸 알아서 이걸 따라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이 기능을 택하는 제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치를 제공하기엔 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래프가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얘는 잘해봤자 0점인 거고 만족으로 갈 수 없지만 불만족만 일으키는 녀석인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데 뭐 있어봤자 만족 네이버에서 그래프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없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건 뭐지? 기본적인 것도 안 되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이용하게 만드는 가치로 이어지진 않는다. 오, 같이 대화해 보니까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불만족 만족을 고객이 구매하는 의사에 비춰보면 만족 쪽이 구매한다, 불만족 쪽이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자동차에 안전벨트, 엔진, 핸들이 있다고 얘를 구매하진 않으니까 영원히 양의 값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수많은 차 중에 이 차를 사는 이유가 안전벨트, 핸들이 있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얘가 만족, 즉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구매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프를 보면은 그 오히려 매력적에서 니즈가 충족되지 않음인데 만족이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이 기능이 만족을 주는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일원적, 당연적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가치가 급하락하잖아요. 이런 함정에 당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P&G가 작년, 아니 5년 전에 조사했던 시장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전체 매출의 약 17%가 이쁜 쓰레기로 분류돼 있어요. 이거지. 바로 이쁜 쓰레기. 이쁜 쓰레기가 시장 매출의 17%야. 그러네요. 거꾸로 매력적 피처도 궁금해요.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했을 피처인데 왜 매력으로 느낄까요? 왜 어떤 거는 니즈 충족됨으로 가고 어떤 건 니즈 충족되지 않음으로 가냐 이거지. 생각하는 거 중에 저는 이게 MVP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대현님을 불러내야겠다. 다시 대현님. 웬 사이코 같은 기능을 웹툰 서비스에 추가했는데 어떤 거는 니즈 충족이고 어떤 건 니즈 충족되지 않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매력적인데 니즈는 충족하지 못하는 게 그거 같거든요. 밀리의 서재 앱을 써보면은 시선을 추적해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기는 기능이 있는데 오, 그게 뭔가 매력은 있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필요한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써보셨어요? 네. 그거 써보신 분 있어요? 써봤어? 그거 계속 쓰면 안 되는 이유 아세요? 폰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확 날아가요. 진짜로 써봤으면 알걸? 그거 도저히 계속 한 6페이지 이상 볼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져 폰이. 참을 수가 없어. 그 미친듯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렇구나. 되게 좋은 얘기인데. 니즈는 전혀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지. 한동안 그거 가지고 광고 많이 때렸으니까. 이쁜 쓰레기의 사례네요. 그 외에 네이버 웹툰에서 많이 밀었던 기능인데 카툰 제트인가 걔네가 웹툰에 이펙트 넣는 거 있었잖아요. 이펙트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 그건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에 그 부분을 더 강화한 영상 비슷한 웹툰들도 도입해가지고 많이 재미를 봤죠. 이쁜 쓰레기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근데 이런적 피처도 저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런적 피처로 볼 건가가 굉장히 의견이 대립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매력적 피처 레벨로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적 피처로 보여서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어려워. 에어컨에 공기 정화 기능이 있으면 여전히 이런적 피처인가? 스테레오 시스템이 보스 스피커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공짜로 팀앱을 쓰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문제잖아. 되게 어렵다고. 이게 매력적 피처인지 이런적 피처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요. 이런적 피처, 매력적 피처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지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론적 피처는 그냥 고객이 생각하기에 이거 약간 개이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론적 피처고 매력적 피처는 약간 와우 포인트가 있는 게 매력적 피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자동차 사면 대부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옵션이잖아요. 이론적 피처일까요? 매력적 피처일까요? 여기 오너 드라이버 다 손들어 보세요. 자기 차인 사람. 뭐야, 뭔다 뚜벅이들이야. 가장 연봉 높은 IT 업계 종사하는 인간들 왜 다 뚜벅이야. 말이 안 되게. 그거 뭘로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사람들하고. 모르겠네. 적당한 예가 없는데. 분명히 스마트 크루즈가 예전에는 매력적 피처였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이론적 피처. 작년까지는 제 생각에 이론적 피처였고요. 옵션 선택해야 돼. 좋은 필수 옵션이야. 난 이거 스마트 크루즈 있어서 살 거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 들어서는 당연적 피처? 야, 이게 아직도 옵션이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시장 반응을 보면.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왜 아직도 이 새끼들 돈 맛을 알아가지고 이게 당연한 기능을 옵션으로 파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시간에 따른 흐름에 따라서 12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는 맞아. 전반적으로 맞는데 어떤 애들은 되게 순식간에 당연적으로 내려온다. 어떤 애들은 천천히 내려오고. 그래서 매력적 기능이라고 부르는 애가 장시간 매력적인 데서 잘 안 내려온 게 좋을까요? 빨리 내려온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병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내려오는 게 좋다는 질문이었나요? 아니요. 빨리 내려오는 게 좋은지 늦게 내려오는 게 좋은지. 빨리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시장의 이유. 반응을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또 가치를 또 찾아 나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진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방금 의견 듣고서. 저는 천천히 내려오는 게 더 좋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매력적인 포인트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기능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더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빨리 카운터를 쳐주세요. 릴리즈를 계속 하려면은 가치가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요? 변화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니까. 늦게 이제 내려오면은 그런 거를 좀 알아차리는데 좀 불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진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 같아요. 이제 MVP가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돌려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거는 MVP에 있는 피처가 개발되고 출시된 다음의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 출시된 다음에 같은 얘기긴 한데 출시된 다음에 이 기능이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게 빨리 이 반대를 잘 모르겠어요. 빨리 내려와서 좋은 반대를 모르겠어요. 뭐 멀리 찾을 거 있나요? 127페이지에 ABS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제규어 지금 사진이요? 아니요. 127페이지에 보면 ABS 그 브레이크. ABS요? 이게 모든 사람에겐 좋을 수 있겠네요. 아니요. 뭐 ABS가 ABS 빨리 뭐 이런 내려오는 거.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늦게 내려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 이게 내려왔으면 제가 좋겠다는 이제 거죠.
저희 회사가 그 회사 입장에서. 된다는 관점에서는 네, 안 내려오는 게 좋고 이게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아니야, 특허 그런 독점이라고 있거든요. 대인류적인 관점은 필요 없고 본인 회사 네. 입장에서 안 내렸으면 좋겠다. 네, 저는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병원이 이게 빨리 내려야 되는 이유 설명했어. 어, 제가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또 새로운 시장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요거 아니, 왜냐면 안 ABS에 대해서만 설명했어요. ABS가 빨리 내려오면 좋은 점. 더 기능을 많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내려오면 더 피처를 더 늘린다던가 매력적인 기능을 더 붙이는. 그만 괴롭히고 이렇게요. 어떠한 매력적 기능은 굉장히 빨리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매력적인 기능은 잘 내려오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바로 시장 수용도라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이 시장 수용도가 높다라면 매력적 기능에서 단연적 기능으로 빨리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시장이 넓어져요. 대신에 경쟁력이 낮아지죠. 그러면 경쟁력이 낮아지면 나쁜가? 내가 갑자기 카레 쫄면이라는 메뉴를 개발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 수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모든 분식집에 카레 쫄면이 생겨나겠죠. 이게 나쁘냐는 거야. 내 분식적 입장에서. 아니야. 훨씬 더 많이 카레 쫄면을 팔 수가 있어. 이제 사람들은 카레 쫄면이라는 카테고리 인식했기 때문에 카레 쫄면의 주문 횟수가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더 많아져. 왜? 아무 데나 가서도 카레 쫄면이 있거든. 이 집에 와서 카레 쫄면을 시키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밖에 안 팔고 사람들이 카레 쫄면을 전혀 몰라. 그럼 과연 우리 집에서 카레 쫄면을 많이 팔릴까? 먹는 애들만 먹을 거란 말이지.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도가 높은 애들은 금방 시장에서 퍼지고 시장 파이가 커지는 장점이 있고요. 거꾸로 시장 수용도가 낮아. 시장 수용도가 낮은 매력적인 기능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장 수용도가 낮은 매력적인 기능. 뭐 대부분에 있는 변태 같은 기능들은 다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예를 들면 헤어드라이어가 있는데 헤어드라이어 중에 이거 실제로 있는 제품인데 여러분 헤어드라이어 다 이렇게 흔들면서 하잖아요. 그냥 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다 흔들면서 한다고. 근데 브라운 제품 보면 앞에 흔들어주는 애가 있다. 진짜 찾아줄까? 브라운에서 나온 헤어드라이어 중에 앞에 대가리 이렇게 막 자동으로 흔들어주는 애가 있어. 실제로. 이 매력적인 기능이잖아. 어떤 사람한테는. 시장 수용도가 낮으니까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기능이 없잖아요. 흔들어주는 기능이. 그럼 이 브라운에서 이 제품은 많이 팔릴까? 나의 경쟁력이 계속 될 수 있을까? 따라서 너무 매력적인 기능에서 당연적 기능으로 안 내려오는 애들은 시장 수용도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여기에 장치를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뭐냐면 시장 수용도가 높은데 특허나 시장 의안 등을 걸어서 빨리 당연적 기능을 못 내려오게 막는 거예요. 근데 이 막는 것도 오래 막으면 시장은 매력적이지만 대체제를 찾아버려요. 너무 오래 막으면 안 돼. 빨리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가 아예 사장돼 버리고 아무도 안 쓰는 기술이 돼. 지금 대표적인 여러분들 IT 회사에 다니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암입니다. 암이라는 이 CPU 구조가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죠? 지금 애플의 CPU든 스냅드래곤이든 다 암 기반으로 만들어낸 CPU들이거든요. 이 암에는 라이센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암 구조를 사용한 모든 CPU들은 다 라이센스 피를 내야 돼. 적당히 쳐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이게 예전에는 이 정도 기간까지 갖고 있어도 괜찮았어. 왜? 이 암을 쓰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야. 시장 파이가 크지 않았어. 근데 휴대폰을 쓰면서 엄청난 시장 파이를 갖게 됐잖아요. 시장 파이가 이렇게 엄청난데도 너무 장기간 동안 라이센스 피를 받고 있으니까 대안을 찾게 돼버리겠죠. 기업들이.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 리스크 V라는 새로운 CPU 구조로 다 이사 가려고 해요. 리스크 V는 버클리 대학교가 공개해 놓은 아키텍처거든요. 예전에 기술이나 나노 공정의 문제로 잠깐 쓰다 말았어.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시스템들이 몇 군데서 쓰다가 리스크 시스템을 다 버렸는데 암이 하도 라이선스 피를 까다롭게 보니까 애플, 삼성 할 거 없이 다 중국 애들은 이미 암 서버 기반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없애버리고 리스크에 대한 상당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여러분들 리스크 부위를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올해 안에 노트북도 나와요. 일반 사용자를 위한. 리눅스 포팅이나 여러분 리눅스 새 커널도 가서 로고 조사해보면 다 막 리스크 부위 지원 뭐 이런 게 최신 패치예요. 다. 애플도 내후년부터 리스크 부위 기반의 M1을 만든다고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적 기능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너무 오랫동안 저 흐름을 막아버리면 그게 시장이 사장돼요. 그래서 기업들은 매력적 기능에다가 법적인 제한을 건 다음에 약간 시간을 낮춰서 천천히 내려오도록 만들어주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매력적 기능에서 당연적 기능으로 영원히 안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능인 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이잖아요. 피처니까. 기능 외적으로는 계속 매력적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죠? 브랜드가 브랜드. 프라다는 더 이상 새로운 소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론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라다는 브랜드를 구축했기 때문에 계속 팔리는 거죠. 에르메스도 버앤백 이상 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도 잘 팔리잖아요. 그 매력이 기능 외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스크럼에서는 다 기능, 즉 제품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기업 전반에서는 제품이 꼭 경쟁력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유명한 그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음료란 오줌 맛만 아니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줌 냄새만 아니면 다 팔린다는 거야. 마케팅. 여러분들 그 마케팅 회장이 미국 마케팅 회장이 게토레이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오줌에 설탕 탄 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오줌에 설탕 탄 맛. 그래서 잘 팔리잖아. 잘 팔리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MV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MV 패턴은 태화님 아니다. 지수님한테 맡겨야겠다. 지수님의 날로 만들어야겠다. 128페이지 MV 패턴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MVP 패턴. MVP 패턴은 MVP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패턴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MVP부터 하면 입소문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유튜브 광고에서도 보면 아직 제품 없는데 어떻게 제품이 될지 시연하게 하는 그런 광고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마이닝 MVP가 나오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이게 실현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설문조사, 개념 증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단순한 설문조사로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아래 예시처럼 실제로 어떤 랜딩 페이지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이렇게 그 상세 내용을 보고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설문조사로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MVP가 나오는데요. 아까 그 설명해 주신 그런 페이지처럼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페이지를 만드는 것인데 저는 이 랜딩 페이지 MVP 하면 좀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재작년쯤인가 저희 그 기획자들 있는 커뮤니티 중에 힙섭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기획자 한 분이 한참 그 오디오 기반으로 하는 그 서비스 이름 뭐였죠? 클럽하우스. 아 맞아요. 클럽하우스처럼
이렇게 초대장만으로 가입할 수 있고 내 근처에 있는 그런 IT 산업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랜딩 페이지만 띄우고 이 서비스가 오픈되면 이제 컨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컨택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다니 마이닝 MVP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컨택 받았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간단한 방법으로 유출이 될 수 있었어가지고 그 사례가 되게 기억에 남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간단한 내용만 보여주고 정말로 핵심 간단한 내용만 보여주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개발팀이 바로 무언가를 릴리즈하는 습관을 갖게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떤 말인지 제대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오즈의 마법사 MVP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오즈의 마법사 MVP 보면서 배달의 민족 사례가 떠올랐어요. 배민이 처음 배민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클릭하고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 가게에 짜장면을 직접 시켰대요. 예를 들어 짜장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 전단지 주워가지고 그 짜장면 집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짜장면 집에서는 이제 그 지금처럼 막 배달의 민족 주문 이렇게 받은 것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고객은 이게 뭐 배달민족 주문을 받았는지 짜장면 집에 직접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고객은 실제로는 이 서비스를 써서 내가 전화 주문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주문을 완료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단일 피처 MVP가 있는데 하나의 피처를 릴리즈하고 나서 예상 결과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적당한 사례가 있으면 사실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단일 피처 MVP에 있는 사례를 좀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한 분들 얘기 듣고 더 추가로 해주실 얘기. 각각 패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단 프로모션 MVP.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랜딩 페이지 MVP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제가 요새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백오피스용 프로그램인데 그 백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쓰기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리스트가 먼저 나오잖아요. 백오피스는 대부분 리스트, 그다음에 쓰기 폼, 뭐 수정 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리스트 화면을 제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버튼만 있는 리스트를 만들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랜딩 페이지가 그런 리스트 화면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페이지가 하나가 있어야 그 다음에 넘어가는 제품, 그 다음 넘어가는 피처에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가운데에 있는 저희 센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리스트 화면이 없으면 그 화면에서 뭐 쓰기 화면을 만들었는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없고 보기 화면을 만들었는데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개발 아래쪽에 아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게 이제 리스트 화면 아직 뭔가 만들어지지 않은 리스트 화면과 비슷하다. 좀 그런 관점을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랜딩 페이지를 서로도 생각하시는 상이 틀린 것 같아요. 나는 랜딩 페이지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걸 다들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진님은 랜딩 페이지를 뭘로 보세요? 그냥 제가 느꼈던 거는 광고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왔다 사라지는 그런 페이지로 느꼈습니다. 우리님은요? 저는 어떤 피처가 있을 적에 그 피처를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이제 뭐 백엔드 DB 뭐 다 연결하고 막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목업 데이터를 써가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 그런 거를 저는 랜딩 페이지라고 이해를 하고 읽었어요. 다들 의견 다르지만 대부분의 의견이 수용하는 지점이 있죠. 공통점이. 첫 번째, 랜딩 페이지엔 기능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GitHub으로 보면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리드미 파일이죠. 리드미 MD가 바로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 안에 기능이 없고 설명만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설명이 있는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수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제가 잘 쓰는 하이트라는 앱을 보면 이게 바로 랜딩 페이지거든요. 다들 보시면 대부분 회사에 있는 서비스에 있는 프로덕트 설명하는 이 페이지가 바로 랜딩 페이지잖아요. 우리 서비스에 무슨 기능이 있고 어떻게 쓰는 거고 시연도 되고 약간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랜딩 페이지거든요. 그럼 책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내가 뭐 만들면 랜딩 페이지도 업데이트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랜딩 페이지 업데이트를 맨날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개발팀이 바로 뭔가 릴리즈하는 습관을 갖게 해준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하면 리드미 갱신해야 되잖아요. 기톡 가서. 그거랑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가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랜딩 페이지가 갱신되면 얘네들이 뭐 만들었어? 이번 피처가 뭐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 랜딩 페이지죠. 랜딩 페이지는 사이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구글 플레이에 설명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근데 랜딩 페이지의 핵심은 거기에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기능이 없고 다른 무언가로 유도를 하죠. 유도를 합니다. 뭐 제품 구매로 유도를 하든 아니면 내가 소개의 목적, 설문조사하면 설문조사로 유도를 하든, 즉 랜딩 페이지에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행위로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보였던 프로덕트 홈페이지는 결국 뭘로 유도하는 걸까요? 구매로 유도하는 거겠죠. 서비스 써라. 이렇게 좋다. 네. 만약에 랜딩 페이지가 멋있기만 하고 서비스 실이용으로 유도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안에 기능은 없다. 두 번째, 내가 원했던 목표 행동으로 유도하고 있는가. 만약 그걸 하지 못하면 랜딩 페이지의 기능은 거의 무의미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랜딩 페이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랜딩 페이지에 도착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목표 행동으로 유도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가을맞이 니트 세타들을 세일하는 프로모션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 그럼 그 안에 가면은 요란한 문구와 여러 가지 감성을 자극한 걸로 너는 이 세타를 사야 돼. 이거 프로모션 가고 이거 되게 좋은 거야. 해서 클릭하면 어디로 가죠? 제품 상세 화면 간다고. 거기서 클릭하면. 바로 구매 행동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개발팀이 지원해주면 랜딩 페이지에서 하면 어떻게 되죠? 장바구니 당겨서 체크아웃까지 보내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 어쨌든 그 안에 기능은 없지만 원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총무님이 얘기했던 주말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설문이 아니라 누우면 예약하기가 뜨는 게 최고겠죠. 그치? 랜딩 페이지의 결론은 예약하기가 돼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건 이 공부방을 사람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는 거니까. 지금 초기 단계니까 설문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는데 설문을 왜 하지? 어차피 공간 비어서 하는 거 아니? 그럼 바로 예약시키면 되지 뭐하러? 그냥 구글 칼렌더를 오픈해 놓지? 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지 진짜. 이 랜딩 페이지에 무슨 행동을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설문을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이 랜딩 페이지가 유도하고 싶은 행동이 대체 뭐야? 그게 설문이었어? 뭐 다들 반응이 비슷한 말이야. 아니 이 랜딩 페이지에서 원했던 게 설문이었어? 왜 설문하지? 공간도 이미 있다면서? 이렇게 생각이 든다. 랜딩 페이지를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목표 행동입니다. 그런 거고요. 지금 이 MVP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럼에서는 MVP를 뭘로 본다? 전형적으로 피처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MVP 있고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닝 MVP에 보면 아예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이닝 MVP를 보면 이미 전자상거래 응용 프로그램이야. 근데 그 안에 구매 시 옵션에다가 이 기능을 넣어보면 어때? 그게 기능이라고. MVP 기능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완성된 제품에도 이러한 MVP 기능을 추가해 볼 수 있고, 혹은 제품 토대가 없을 때도 이 기능을 넣어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기능으로 본다. 왜냐면 랜딩 페이지 MVP는 랜딩 페이지로 되어 있는 MVP인가요? 아니잖아. 이미 있는 기능에 랜딩 페이지를 추가한 걸 거 아니에요. 이게 기능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MVP를 저랑 오늘 얘기해 보면 당연히 기능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평소에 MVP를 뭘로 생각했나 선입견을 잘 생각해봐. 여지껏은 독립된 제품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MVP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속적인 제품 개발 또는 피처,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 의외로 보통 사람들한테 MVP가 뭐야? 그럼 제품인 줄 알고 있을까? 아니라고. 마이닝 MVP 이전에 프로모션 MVP를 실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면요. 프로모션 MVP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업이잖아요. 가짜야, 가짜. 진짜 제품이 아닌 가짜 제품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가짜 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자세히 설명돼 있죠. 투자를 받겠어. 입소문을 만들 거야.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선영아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도 몰라. 근데 선영아 사랑해가 있었잖아. 그것들이 다 프로모션 MVP인데요. 프로모션 MVP를 만드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내에서는 프로모션 MVP를 만드는 이유가 상무님 보고 때문인 거죠. 제가 KT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KT에서는 서비스 만드는 건 관심도 없고요. 회장님 보고 때문에 클릭을 원하는 순서대로 움직이면 그럴듯하게 움직이는 앱 비슷한 데모를 만들어요. 그거 작업하는 게 전체 공정의 반은 먹어. 실제로 구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장님 앞에서 시연 순서대로 시연하면 이게 마치 동작하는 앱처럼 이거 만드는데 에너지 엄청 쓰거든요. 여러분들 회사 내부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자원을 프로타입을 만드는 데 쓴다든지 피그마의 그럴듯한 시연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거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중요하다. 제품이 중요하지. 프로모션 MVP에 명확한 목적이 있지 않다면 함부로 자원을 한다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킥스타터에서 제품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럼 이 제품에 공을 많이 들여야겠죠. 진짜 제품처럼 보이게. 그렇죠? 이렇게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목업에. 피그마도 마찬가지야. 이 피그마로 내가 프로토타입 시연을 했더니 투자를 받고 팀의 이 사업 허가가 떨어져. 뭐 이런 사월이 달려있어. 이러면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많은 것에 목업에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스크럼에 위배되는 행위예요. 스크럼은 목업으로 뭘 증명하지 않습니다. 제품 릴리즈를 이해관계자한테 전달해 증명해요. 그래서 프로모션 MVP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건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의외로 많은 회사들은 목업 만드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마이닝 MVP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미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 비트코인 지불 옵션을 추가해 간단한 설문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즉 마이닝 MVP를 쓰려면 가장 근사 행동에다 걸어야 돼. 그냥 설문을 띄우면 안 돼. 그냥 설문을 띄우면 안 된다고. 가장 근사한 행위. 예를 들면 마지막 체크아웃 단계에서 지불 수단을 고를 때 비트코인을 눌렀더니 설문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가장 목표 행동에 가까운 설문을 받을 수. 그래도 설문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설문을 하게 된다. 그냥 무턱대고 이메일 날려가지고 야 우리 회사 비트코인 붙으면 좋냐? 이러면 다 좋다고 얘기한다고. 안 쓸 거면서. 바로 그 순간에 걸어야지만 그나마 근사한 걸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이닝 MVP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이닝 MVP의 특징은 뭐냐면 유도 행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건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총무 얘기로 들어가서 총무가 그냥 제 얘기 듣고서 또 미친 척하고서 방금 랜딩 페이지에다가 예약하기를 만들었어. 예약하기를 딱 눌렀더니 예약한 창이 그럴듯하게 캘린더로 뜨면서 진짜로 뭘 하려고 했더니 너 진짜 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그냥 물어보면 다 재밌겠네. 나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목표 행동에다가 걸어야지만 마이닝 MVP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닝 MVP라고 부르는 거예요. 설문조사라고 부르지 않고 마이닝 MVP라고 부르는 이유는 목표 행동에다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공수가 들어가고 실제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문장에서 되게 핵심은 비트코인 지불 옵션에 추가해. 거기가 핵심인 거야.
거기에다 추가했다. 그냥 설문조사 유도할 수 있다. 여기를 보시면 안 돼요. 지불 옵션을 추가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이닝 MV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개발보다는 비용이 들지만 개발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모주의 마법사 MVP는 뭐 수많은 사례가 있죠. 리멤버에서부터 뭐 수많은 회사들이 이 방법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큰 덩어리로 오주의 마법사 MVP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보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제가 고객용 사이트와 관리자 사이트를 동시에 오픈해서 고객이 어떤 의뢰를 하면 내 의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이는 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관리자 쪽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면 오주의 마법사가 될까요? 고객 의뢰의 스텝만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을 만들면 걔가 바로 오주의 마법사 MVP죠. 오주의 마법사 MVP가 아닌 건 뭐죠? 진짜로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스텝이 이동하는 걸 만들면 아니겠죠. 이렇게 약한 개념으로 적용해보면 온데군데 오주의 마법사 MVP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주의 마법사 MVP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실 고객한테 빨리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기 위함이야. 내가 이거 구축 가능성이 낮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주의 마법사를 쓰는 이유는 빨리 시장에다가 고객한테 검증을 받기 위해서 라는 거야. 그럼 왜 이게 성립하죠? 성립한 이유도 되게 잘 알아야 돼. 시장에 런칭했을 때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주의 마법사 짓을 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미 트랙이 넘어가서 고객이 충분히 확보된 회사는 오주의 마법사가 불가능해요. 비용이 감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초기 트랙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오주의 마법사 예제도 다 회사 초기 트랙입니다. 그렇죠? 회사가 성장한 트랙이 아니잖아요. 초기 트랙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트랙에서는 오주의 마법사 MVP를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쓰셔야 돼요. 빨리 오픈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오너들이 기술 베이스가 없을 때 기술자한테 휘둘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주의 마법사 MVP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 후에 뭘 하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쇼핑몰을 빨리 오픈하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블로그를 운영하고 구매할 사람들이 구글 설문조사에다가 계좌번호를 적는 거야. 그게 제일 빨리 쇼핑몰 오픈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MVP를 만드는 이유는 시장 검증이라는, 아까 기술 검증, 시장 검증 있었죠. 오주의 마법사는 뭘 건너뛴 거다? 기술 검증을 건너뛰는 거야. 제가 아까 MVP에서 더 중요한 건 기술 검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테크니컬 데모라는 용어가 따로 있다고. 많은 회사들이 MVP를 기술 검증을 쓴다니까? 시장 검증만 중요해, 사실은. 그럼 기술 검증이 안 되고 시장 검증만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해?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기술 검증이 그렇게 안 중요하고 관심도 없어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시장 검증만 중요해. 근데 아직 기술 검증을 못해. 이 기술 검증을 하려면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 근데 그렇게 돈 쏟아붓기 전에 시장 검증을 하고 싶어. 아니 이게 팔릴 걸 아니 내가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경영자는 알이 먼저냐 꽁이 먼저냐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돈을 들여서 만들어 봐야지만 시장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팔릴지를 알아야지 내가 돈을 쓸 수 있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야. 어떻게 해결하냐면 오주의 마법사가 해결합니다. 기술 검증을 건너뛰고 시장 검증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이 있고 돈 버는 거 확인했으면 그때 기술 검증 부분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MVP, 오주의 마법사 MVP는 전형적으로 아까 MVP가 성립해야 되는 두 가지, 기술 검증과 시장 검증에서 기술 검증을 건너뛰는 스킬이에요. 초기 트랙에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회사 차원의 초기 트랙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이나 피처 차원의 초기 트랙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나 잘 나가고 있는 회사에서도 신규 서비스나 신규 피처에는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오주의 마법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야놀자가 이미 온라인화 자동화 돼가지고 실제로는 모텔에 있는 예약 시스템하고 연동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야놀자 규모가 엄청 크니까 이제는 사람이 전화 걸어서 거기 방 잡아주세요 뭐 이럴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야놀자에서 새로운 티켓 예약 시스템을 거기다 추가했어. 걔는 또 오주의 마법사를 쓸 수도 있는 거지. 야 인터파크에 나표 50장만 줘. 이런 짓 할 수 있다는 거야. 뮤지컬 예약하기를 만들었어. 걔는. 그래서 오주의 마법사는 개발팀이 거부하거나 개발팀의 아이덴티티를 훼손한다고 회사에서 되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만 기술 검증을 건너뛰고 시장 검증을 해야지만 실제로 펀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OGM 업사 MVP를 사용해요. 뻥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생각하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없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기업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한테도 적용하셔야 돼요. 나 이거 꼭 사야만 하는 500가지 이유가 있어도 소용없어. 내가 돈이 없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카드빚을 지고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인생을 설계할 때 돈이 없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로 설계하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도 똑같아요. 돈이 있어야지 기술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OGM 업사 MVP로 무조건 돈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대신에 얕은 수의 함정이 생깁니다. OGM 업사를 사용하면요. 얕은 수의 함정이 생겨요. 처음에는 기술 검증을 안 하고 시장 검증을 한다라는 미명하에 시작됐으나 나중에는 기술 검증을 안 해도 되는 피처들만 자꾸 만들어내게 되는 식으로 빠지게 돼요. 프로모션을 건다든지 뭐 이런 것만 자꾸 빠지게 되거든요. 그것만 유의하면 중간에 기술적인 부분을 꽉 잡고 있는 사람하고 잘만 협의를 하면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모든 비즈니스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 검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쓰지 말고 OGM 업사 MVP를 이용해서 시장 검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단일 피처 MVP는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번 오피스 2022에는 동시 작업 기능만 들어갔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평가하기가 굉장히 쉬워. 오피스 2022가 오피스 2021보다 잘 팔리는 이유는 오직 동시 작업 때문일 테니까. 그래서 어떠한 코어 기능이 있으면 이 코어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단일 피처 MVP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단일 피처 MVP를 실시하기도 해요. 이번 아이폰 개편을 보면 아이폰 14를 보면 거의 뭐 카메라 단일 피처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CPU가 뭐 매번 좋아지는 거니까. 이번에 아이폰 14 선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 카메라인 거 아니에요? 이번에 매출이 그전 매출 상승 때보다 더 많이 뛴다라면 카메라 때문이겠지. 이번 아이폰 14처럼 예상하기 쉬운 결과가 있나? 이번에 아이폰 14가 아이폰 13도 12보다 더 잘 팔리고 계속 잘 팔리고 계시는 하지만 이번이 더 역대급으로 잘 팔린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카메라일 거야. 이번에 피처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 거지. 이렇게 단일 피처 MVP의 개념. 피처로 보면 쉬워요. 제품으로 보지 말고. 방금 아마 지수님도 이거 얘기하면서 단일 기능으로만 된 제품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례가 안 떠오르는 것 뿐이지 많은 릴리즈에서는 단일 기능으로 릴리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버전은 이 기능만 추가됐어요. 스프링도 웹플럭스 추가할 때 웹플럭스밖에 추가 안 했을 거예요. 그 릴리즈 때. 10분밖에 안 했네. 10분밖에 안 했지만 거의 끝났죠. 좀 남았네. 성수님 나머지 쭉 진행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결국에는 총 정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냐, 유지를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 나오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과학은 먼저 어떠한 프로블럼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찰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그 가설을 세운 다음에는 그 가설이 맞는지 실험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가 가설에 이제 합당하면 이론으로서 정립이 되는 거고 그게 또 옳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제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또 다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 방식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지금 결국에는 루프백 루프로 피드백 루프로 이제 구축 측정 학습이라고 하는 피드백 루프로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측정은 투명성, 그리고 학습은 점검, 그리고 구축은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디어 비전,
그 다음에 제품 가치, 제품은 가치고, 그 다음 데이터인 검증. 저희가 지금 앞에서 했던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간단하다. 스터디할 때 제가 그 얘기 드렸었는데 131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제가 린이 학습이라고 얘기했더니 인태님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린이 학습이라고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리스는 이것을 구축과 측정, 학습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제 본문을 보시면 학습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학습하지 않은 조직은 린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린은 원래 기민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린 전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습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피봇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린의 핵심은 학습이에요. 그리고 학습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점검입니다. 내가 했던 짓이 맞는 거야? 이게 점검이죠. 측정은 투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3장 가치에서 이미 배웠죠. 측정할 때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면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성이라는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커먼 센스라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투명성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커먼 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 투명성입니다. 측정할 때는 투명성이 중요한 거고 학습은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게 잘 되냐? 뭐 이런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게 잘 돼? 내가 생각했던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서 학습을 했으니까 그 다음번에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린의 핵심이에요. 린 스타트업의 핵심이 바로 이거. 공부를 했더니 그 다음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근데 기업에 대입하면 학습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진다? 회고, 회의. 한마디로 회의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 스크럼에서도 마찬가지죠. 회고해야 되죠. 스크럼 회고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 다 회의하는 거잖아. 회의하지만 학습이 이루는.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와. 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유지를 하거나 피봇을 하게 됩니다. 이게 린의 개념이에요. 학습을 해서 좋았네. 이거대로 가자. 혹은 야 이거 개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망해. 이거죠.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유지한 거 가지고 이 기조를 갑시다 하고 또 구축해서 또 한 바퀴 돌려봤더니 야 이거 아니었나 봐. 이러면 또 작은 규모의 피봇을 하죠. 단지 이 그림에서 134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조심해야 될 건 린에서는요. 비전 가치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학습 이후에 유지 피봇으로 가는데 이 그림은 약간 잘못됐어요. 스크럼에서는 검증 이후에 피봇을 한다고 비전을 바꾸는 건 아니고 가치를 바꾸기도 하고 내부에서 백로그를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은 검증해서 오케이 나면 유지를 하고 실패하면 바로 비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가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백로그, 검증 단계에 있는 내용만 바꾸기도 합니다. 이건 약간 린 스타트업, 린의 개념하고 이거 섞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가 하던 말이 있으니까. 아까 아이디어, 데이터, 제품을 비전, 가치, 검증에다 대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스크럼 하니까. 그래서 그거 좀 헷갈리게 설명을 해놨는데